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접종 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병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접종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연설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던 자유와 연대를 이번에도 부각시켰는데요. 다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의 기조연설 단골 주제였던 남북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 동아일보 1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들과 각각 만나서 회담을 갖는다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는 아직까지도 회담과 관련해서 명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해봤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4면입니다. 민주당이 7대 중점 민생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인데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세금을 우습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식과 또 8.15 경축식 등등 연설을 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었던 자유연대를 이번에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기조연설을 했는데 회원국 정상들 중에서 10번째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 11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자유란 단어를 모두 21번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가 진정한 자유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동포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저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다져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유엔 총장은 감명받았다 이런 평가를 또 했거든요. 최병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0대 무역 대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무역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도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자유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자유가 뭐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념적 자유를 훨씬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뭐로부터의 자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곧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고 그러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자유와 연대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ODA 자금 이제 그 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자금이나 뭐 이런 것도 확대하고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바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의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남북관계를 어김없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북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역대 대통령들과 좀 다른 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좀 아쉽게 들었어요. 아쉽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물론 이제 인터뷰였지만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부분들 얘기를 하셨고 당시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유엔 총회에 가서는 기본적인 흐름은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머릿속에 그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설립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북의 핵에 대한 법제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윤석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원조를 생각하고 있다. 기존에 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대북 어떤 정책에 대한 기조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쯤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그리고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관련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난 8.15 경축사 때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인 어떤 핵과 관련한 조치를 하면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원조와 개발에 굉장한 노력을 투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조의 이제 발언을 이미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많은 유엔 총회 연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그 발언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각인되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메시지의 전략상 자유와 연대라는 어떤 국제 규범과 유엔의 노력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이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어떤 기여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부터 경축사, 네. 그다음에 이번 유엔 총회까지 실은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네. 자유와 연대.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열려 있다. 이런 발언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자유와 연대라는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유와 연대의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도 북과 관련된 메시지도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핵으로부터의 자유, 뭐 국제사회와의 어떤 연대,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접적으로 메시지 밝히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뭐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북에 대한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돼 있는 미국과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미국과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정상회담이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외교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양국 간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흔쾌한 합의는 흔쾌한 합의 표현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한일 간의 그 주요 현안,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으로. 자, 만남이 성사된다면 2년 9개월 만 거의 한 3년 만에 만남이 되는 건데 지금 앞서 제가 신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일 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의제 조율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썩 뾰족하게 답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9개월 전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만났을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日韓両国はお互いと重要な隣国同士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とする安全保障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日韓、そして日米韓の連携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그 역사 인적교류의 시대 역시나 공생동맹을 공부한 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에서 대기고 머리를 쓰는 사입니다.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만난 이후로 이번에 만나게 되면 거의 만 3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인데 뭐가 이렇게 서로 조율이 잘 안 돼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인지 신문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일단 한일 관계에서 징용 배상 문제, 여기에 기업이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지금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놓고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최악의 경우에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성사시키지 못하고 국내에 돌아온다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약식 회담으로 축소되면서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일본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사과 문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서 이 합의의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이 아마 계속해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미 배상은 뭐
과거에 끝났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결국 회담을 한다는 것은 국익을 우선시해서 회담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양국이 원하는 결말을 맞기가 힘들고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입장이고 신보라 의원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상회담이 처음에는 이제 합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당국에서 밝혔다가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이제 생겼어요. 보면은 지금 일본 국내 문제가 좀 녹록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20%대로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문제도 있고 지금 태풍 피해와 관해서 있다 보니까 뉴욕의 전체 일정이 지금 줄어드는 양상이다 보니까 회담 일정 조율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일본의 외교장관이 또 회담을 이제 하면서 충분히 어떤 의제를 지금 조율해 가면서 징용 문제랄지 그다음에 비자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오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최병우 위원님, 일단 지켜보고 있긴 한데 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서 만약에 빈손으로 정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다면 이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년 9개월간 한일 정상이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만나지 못한 결정적인 거는 역시 한일 징용 배상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협정으로 그 청구권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풀려면 여기에는 약간의 한일 양국의 그 정치적 그 어떤 변수가 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시다 총리 내각도 지금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과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합의를 한다? 그럴 경우에 더 떨어질 가능성 같은 거를 생각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 변수 등 때문에 이게 한일 관계가 그냥 순수하게 외교적 목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만약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9개월간 이어져 왔던 한일 간의 냉랭한 기류를 풀지 못한 거죠. 풀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그 비난을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판은 일부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관계가 계속 그 풀리지 않고 가는 그 단계고 그렇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일부 풀리는 단계라고 보여지니까 그거는 이제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거는 현재 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근데 저는 보면 이게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 한 130일 됐는데 어떻게 외교 부분만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외교 자체가 이렇게 어설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대통령실에서 일본하고 이미 아직 외교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데 만남 자체가 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일본에서는 그런 적 없다 해서 면을 구겼잖아요. 이런 거를 출발로 시작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일본하고 만나는데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유연적으로 가겠다라고 정부 초기부터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외교적 실무자의 성과가 없는 겁니다. 따지면 오부치 선언이 뭡니까? 결국 일본이 먼저 사과하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거를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받아주면서 우리 협력관계로 가자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외교 자체는 일본하고 친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좀 외교가 명확하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일본한테 원할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꼭 만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꼭 그걸 못 얻겠다 하면 안 만나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 미국 뉴욕에서는 아마 바쁘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까지 마무리하고 일본과 또 미국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분주하게 협상과
준비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국내 정치권은 영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어제 이틀째였는데 오늘 3일째고요. 조문 외교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통상 상갓집에 갔을 때 조문을 먼저 하고 식사나 하면서 유가족과 담소나 같이 온 분들과 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그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그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자, 민주당의 비판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도 윤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는데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면 보고가 불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달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조문은 하지 못하고 운구가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방명록을 작성했다는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영국 왕실은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자,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른 조문 일정 수년이었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좀 연기됐더라도 나중에 가서 일단 방명록이나 이런 조문록을 썼다는 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확정된 일정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저는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 기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저러한 일정이 현재 그 예정돼 있는데 근데 현지 사정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이미 예고가 된 대목이에요. 근데 유동적인 일정이 실제 가서 현지의 교통 사정이나 영국 정부의 이런저런 교통 정리에 의해서 그 상황이 미뤄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영국 정부하고 똑떨어지게 합의를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런던에는 정상급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거의 500명 가까운 VIP들이 모여 있습니다. 곳곳에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고요. 아니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도 늦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10분간 늦어가지고 10분간 거기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런 것도 다 외교 참사인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게 영국 정부의 요청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외교 참사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무리수고 그야말로 정쟁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미숙함이 저는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 일정에 갔던 분들의 이제 말씀을 저도 들어보면 현지에서는 무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임기응변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게 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문 외교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사실은 애초에 영국을 처음 방문지로 선택을 했던 것도 조문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일정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식의 예정된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지 사정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약간 부차적인 조항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는 조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이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가 되고 그 리셉션에 참석하느라 그 사이에는 그냥 이동만 했다, 조문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교통 체증이 있었고 그렇다면 출발을 일찍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부분에서의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조금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홀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라는 일정을 예정하고 갔음에도 뭐 교통 문제를 이유로 이것을 갑자기 취소했다라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 대통령실발로 나오는 건 뭐 대통령이 몇 번째 줄에 앉았다, 누구랑 같이 앉았다, 경호 차량을 영국에서 몇 대를 제공해줬다 이런 식의 약간 해명이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문제 지적은 다른 부분인데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꼴이라서 저는 사안이 더 커진 데는 대통령실의 미숙한 해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그 조문 외교를 놓고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국내 정치 상황에 정쟁으로 몰아가야 하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참배는 못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당에서 하는 그러한 그 장례가 그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각에서 참배는 못했으니까 외교적 참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조문 외교마저도 국내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행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문 외교를 잘못한 이 외교 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우리 국가 정상으로서 영국 측에 최대한의 예우를 표명했고 또 영국 측도 우리 대통령 일행에 대해서 충분한 의전을 갖추어서 대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지로 좀 알려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공세를 또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는 주한 영국 대사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왕의 조문 취소란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건 외교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 영국 대사는 장례식 참석 자체가 그게 핵심 행사고 영국에 왔고 그리고 장례식에 갔으면 그게 바로 조문한 거다. 뭐 다른 게 조문이겠느냐? 장례식이 핵심 행사고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도 참석했다? 그럼 그걸 조문이라고 하지. 무엇을 조문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대변인 자꾸 제 눈을 보면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얘기하십시오. 뭐 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이제 주한 영국 대사랑 보니까 한덕수 총리랑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장례식이 핵심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못 간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외교 참사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자. 저도 뭐 외교 참사까지는 뭐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야당이니까 쓱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틀림없이 이거는 외교적인 실수다, 실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조문, 장례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짰을 거 아닙니까? 리셉션까지. 그렇죠. 리셉션까지 다 짰을 것인데 그 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짰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러게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간다라고 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에 현지 사정이 비행기가 뭐 늦게 갔든지 아니면 현지 사정을 통보받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출발할 때 계획에 실패했다. 조문 안 가려고 계획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그건 실패한 건 분명하죠. 두 번째, 현지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3시 한 50분 정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도보라도 가는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는 현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지에서 의전팀이나 정무 옆에서 하는 분들이 그 판단이 실패했다. 왜? 마크롱 대통령이나 일부 국빈들은 걸어서 조문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잖아요. 그 판단이 미숙했다. 세 번째는요. 해명, 수습이 미숙했어요. 변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조문을 못 갔냐. 그리고 왜 한국에서 출발할 때 2시간 늦게 출발했냐.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뭐 몇 번째 줄에 앉았다. 장례식이 정식 행사니까 조문은 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들. 이게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투리가 잡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명록을
왜 왼쪽에 썼느냐? 뭐라든지 왜 다 끝나고 나서 다 말하자면 장례식 끝나고 발인 끝나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그걸 대우받은 것처럼 방명 쓰는 게 대단한 일처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말하자면 EU 집행위원장이나 그리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조문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밝혀졌잖아요. 구글에 조문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해명이 더 큰 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미흡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옳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외교 참사라고 이미 이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은 이 조문 외교의 핵심 성과를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조문 외교라는 것이 영국 왕실에게 애도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로부터 영국 왕실과 영국 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 어떤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장례식에 어떤 이유로든 불참을 하게 됐다. 혹은 리셉션에 초대받지 못해서 혼밥을 하게 됐다. 그럼 이건 분명한 외교 참사죠. 하지만 리셉션에 가서 네. 찰스 3세 국왕에게 애도의 뜻을 분명히 잘 밝혔고 자유의 평화의 수호자로서 영국 여왕의 별세를 애도를 표한다라는 이제 뜻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찰스 국왕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 사의를 표했고요. 또 케이트 미들턴 이제 왕세자비도 네.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도 받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애도의 뜻을 밝혔고 결속에 대한 의지도 다지게 된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외교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복장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게는 이 왼쪽 가슴에 꽂는 행커치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베일이 있는 저 모자를 써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행커치프와 베일이 달려있는 모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야권에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매체 뭐 이런 데 일부 커뮤니티,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저는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전을 잘 아는 외교관 출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자 현대 그 어떤 그 조문 행사 뭐 이런 거를 그 같은 복장의 그 대략적인 규정이 있어요. 우리 흔히 드레스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 요즘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행커치프를 한다든가 뭐 바이든 대통령도 했잖아요. 아니면 뭐 망사 모자를 쓴다. 그 망사 모자는 뭐 로열 패밀리들만 쓰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뭐 막 요만한 거 꼬투리 잡아서 저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고 있는 것들 다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던 장면들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어제 야당이 기밀사항으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 전용 병원 이름을 버젓이 공개를 했습니다. 점잖게 대응을 하던 한덕수 총리도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 아십니까? 서울병원이 전용 병원이죠. 의원님께서 그거를 밝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밝히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서 의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대통령의 어떤 동선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거는 기밀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병원, 전문병원 이런 병원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걸 어떻게 군인 출신인 당신이 이렇게 밝힐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거든요. 신보라님 저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여러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위치,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대통령의 어떤 병원의 어떤 정확한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의 경호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네. 것들에 의해서 보안 사항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국회의원으로라도 정보를 어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이제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고 또 육군 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또 이제 그 대통령 그 전용 병원이라는 것이 군 관련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어떤 기밀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입장에 있는 분이 네. 이러한 공개된 공적 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타도 함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뿐만 아니라 전용 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헬기 무슨 기종이죠? 국무총리님도 대통령 헬기 타시잖아요. 저는 그 규격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정도의 비행장 헬기 착륙장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의원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자, 최병우 위원님, 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런 일이 있었을 때 네. 총리한테 보고를 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 총리가요. 그 헌법이나 제도상으로는 뭐 굉장히 그 국정을 통할하는 거로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도 뭐 총리실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총리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총리가 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뭐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또는 뭐 헬기의 기종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는 총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네. 늘. 자, 그런데 그 모든 사고가 사실은 뭐 총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고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총리는 총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총리가 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총리가 마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못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모든 사안을 전부 다 매일매일 다 보고받기에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부족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여주시고 있는 일관된 행동들이 계속해서 다 신문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특히 네. 최근에 큰 논란이 있었던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신문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고를 다 못 받는 것까지는 양해를 하겠으나 네. 하지만 총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총리로서 마땅히 보고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국회라는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의 무수한 질문이 쏟아질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식적인 부분이나 상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신문에서 봤다고 하시니 그럼 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라는 질문은 들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정부 질문이 또 오늘도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또 내일 아침에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수사 결과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서울경찰청이 밝혔던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상납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상대 측 변호인들은 뭐 포괄일죄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상당히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예상은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위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허위다. 예, 없었다. 네. 예. 자, 허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했지 이게 무혐의여서 불송치 결정한 거라고 경찰이 밝히진 않았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건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로 성상납을 했다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013년에 성상납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주장이 맞섰는데 그러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성상납이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송치냐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그런 것이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법조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소송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라 하면 네. 공소시효가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성상납이 2013년에 있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런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일단 그거는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판단을 안 한 상태죠. 안 한 상태고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대목이고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무고 혐의하고 증거인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고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을 밝혀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밝혀졌다면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하게 경찰이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범 의원 아시죠? 윤리위에서 사퇴를 한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유상범 의원이 봤을 때는 경찰이 성상납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은 한 것 같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잘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번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자, 일단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무고와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지금 윤리위에서의 추가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찰의 발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윤리의 결정도? 우선 불송치 결정은 실은 네. 거의 다 애견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당원권 징계 6개월 정직으로 의결한 부분에 대한 윤리 결정에 미치는 타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징계 임묘교사와 관련 무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윤리 결정에 대한 일정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일정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징계 절차를 이제 개시를 했고 28일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이제 추가 징계에 관한 사안은 당원이나 당 기구,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어떤 해당 행위성 발언을 이제 징계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은 당의 어떤 윤리 기구라고 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윤리위에서도 국민의힘 이전 이제 윤리위에서도 어떤 국민적으로 보았을 때 그 표현이 어떤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발언들이 굉장히 해당 행위에 짙은 어떤 당의 어떤 결속이나 품위를 위반하거나 이런 행위일 때는 징계를 해왔거든요. 그거는 사법적 판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징계 절차는 이제 이번 그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절차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출범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준비된 얘기를 하고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만담 형식, 대화가 자주 하는 모습이 좀 포착됐다. 그래서 뭐 능동적이고 새롭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이거 실수할 것 같은데? 라는 우려 섞인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나왔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 장병 위에서 한다고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예산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 장병 전투화 315억 삭감. 더 과간인 건 팬티입니다. 팬티 5억 삭감.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 예산 분석 내용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선배 장병이 그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투와 저런 거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을 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저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실수라는 게 드러났죠. 뭔가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실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또 방향을 살짝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하던데요. 근데 만담 형식으로 바꾼 부분들은요. 아마 지금 보면 도스태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을 도입을 해서 좀 신선함을 주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이 딱딱하게 대표 얘기하고 원내대표 얘기하고 1등 최고위원,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5등 최고위원은요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형식을 만남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바꿔보자라는 것 같아서 아마 틀림없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지금 뭐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거는 이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수가 있습니다. 수치 잘못 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치를 잘못 보고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체도 만담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하니 그냥 그거는 뭐 어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받아친 거죠. 그냥 서영교 의원이 최고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떡하죠?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뭐 속옷도 안 주고 뭐 신발도 전투화도 이거 물려 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애드립을 하신 거다. 네. 라기 때문에 그래서 소영교 실수가 나온다는 의원이랑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도어스태핑 자체를 예를 들었지만 도어스태핑이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제되고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자유로움을 가야 되지. 지금 보면 저희도 지금 처음 만남 형식으로 가지만 아마 전환 형식으로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좀 정제되고 나름대로 자유스럽지만 준비된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걸 만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규정 자체는 적절치 않아요. 네. 아니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네. 거기에서 각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만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어스태핑하고 비슷한 것처럼 위험할 수는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걸 공개하는 장면을 훨씬 늘려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고위원들이 이건 공개되니까 내가 훨씬 더 정제된 표현으로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해서 저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 100%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 가지고 와서 뭔가 언론에 좀 내가 조금이라도 돋보이려고 하다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잘 아시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노래 부른 최고위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저 방식을 자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형식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그 군 장병들의 팬티 내복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판넬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의복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라고 고약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 대정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평선된 것입니다. 단가 하락이 비정합니까? 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니,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물가 대부분 올랐는데 장병들의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지원을 줄인 것 아니냐?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논란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이 논란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 쌍방울과 관련돼서 또 불똥이 튀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대표적인 또 내복 팬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쌍방울로 번진 장병 팬티 공방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한 예산 삭감, 야권에서 공격을 하자 여권에서는 단가 하락 때문에 감행이 된 것이라고 공부 좀 하라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이런 장병들의 팬티, 속옷, 내의 이런 지적하지 말고 이재명 쌍방울 유창이나 좀 설명을 잘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서영교 의원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실은 이제 질의와 어떤 증거 공개였는데 네. 그게 데이터에 잘못된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이미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또 그게 의도치 않은 나비 효과로 네. 이제 역공의 어떤 빌미를. 내복 팬티 네. 쌍방울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낳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네.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되면서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이 참 중요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쌍방울 그룹의 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 자금 세탁의 의심 정황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를 앞두고 어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아마 쌍방울 지금 최측근도 지금 이제 소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김성태 대표의 측근도 소환이 됐고 이제 그런 조사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팩트로 좀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타격이 있어야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별로 공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냥 늘 그랬듯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저라면 앞서서 우리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봤지만 저라면 상대당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방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장병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사실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공격이나 좋은 전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사 가겠습니다. 다음 수사는 또 핫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인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어제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관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로 안보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첫 장관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유영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정의용 전 실장도 나왔지만 서원정 국가안보원장까지 해서 윗선 수사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이들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기 좀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호 신청인데 이렇게 보호 신청을 하면은 결국은 그 보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예외적으로 국정원장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보호 신청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래서 강제로 북송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 다시 듣겠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이 자기가 북한에 송환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판문점에 도착해서 알았죠. 알려주지 않은 알았죠. 그리고 눈도 가렸어요. 보송줄도 묶고
경찰 특공대 호의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강제 추방한 첫 사례.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법을 적용하기 전에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죠. 추방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눈까지 지금 가려진 상태로 그냥 강제로 송환됐다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만입니까? 거기 가서 뭐 죽든 살든.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이나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당시에 그 두 사람이 20대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제 북송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어떤 있습니까? 자, 다시 봐도 느껴집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것이 머리를 찍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자진월북의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저게 자진월북 의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네. 우선 포승줄에 묶인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재판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네. 범죄자로 판단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던데요. 2000년대에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 탈북자분들이 네.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데 그걸 중국 공안들이 끌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중국 공안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건 상당한 인권 유린이고 네. 인도적 어떤 규약에도 맞지 않은 행위였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것과 관련한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이거 강제 송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윗선 수사를 본격화해서 정말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이용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내쫓을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쫓는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북한 이탈 이제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우리 정부가 보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았다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이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뭐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수사나 재판이 뭐 잘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북송을 한 측에서는 이것은 뭐 증거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수사 재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그 목선이나 이런 거 증거 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도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양측의 뭐 말들은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질문은 결국은 우리가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뭐 내쫓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북송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아니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송을 할 법적 근거 이건 없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북송을 한 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보내는 거는 그건 국제적으로 관행인데 지금 그럴 거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보낸 거예요. 아니, 국제적으로 추방이 있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올 만한 심사에서 아니니까 추방을 하잖아요. 그건 좀 상식인데 뭐 이걸 내쫓았다 아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법률상 내국인이기 때문에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조사를 했고 그 윗선으로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명명 백백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두 번째 인물도 오늘은 정치인인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잘 아시죠? 2년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당시 이제 선고를 받고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지금 그 구치소로 들어갈 때 모습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용희 변호사님, 일단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어떤 사면 카드로 같이 자주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가석방 이 대상에 빠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포함이 됐었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보고 결국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외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가석방 같은 경우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보면 네. 그 구치소 이제 그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관심 많아요. 어차피 처음에는 무죄 받으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어차피 사면은 잘 안 되니까 네. 가석방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여러 가지 그 가석방과 관련돼서 수치와 점수화까지 해가지고 다 심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죄수들에 비해서 뭐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이 범죄의 요건, 그러니까 범죄가 어떤 범죄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이것을 이제 가석방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남은 카드는 이제 사면 요거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